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 지정심사 서류 중에 세입세출 예산서와 함께 항상 따라붙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예산서죠. 세입세출 예산서. 그러면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공식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지정심사를 받을 때 임직원 보수 일람표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도 그다지 까다롭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그냥 대충 써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운이 나쁘면 심사위원 중에 이런 이제 회계 쪽 전문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조를 해봅니다. 즉 말해서 예산서와 여기 임금비 있죠? 임금비 이 부분과 그리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게 맞는지 이런 이제 대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대조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볼 필요도 없고 이제 합계만 보면 되니까 이 합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급여의 합계, 그리고 퇴직적립금의 합계, 사회보험 부담금의 합계, 총 합계 이것과 그리고 예산서, 이 인건비, 소개 이 금액이 맞는지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고 대충 제출을 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찌해서 일단 이제 지정을 받았어요. 운 좋게. 그런데 지정 직후에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WFC 그리고 희망 이음에 인력 보고 그리고 예산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 보고를 할 때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함께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이건 이제 예산서고요. WFC에다가 예산서를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 보수 일람표 여기서 이제 WFC에 들어가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력 보고를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WFC에다가 임직원 보수를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입력할 때 주의할 점, 총 액수가, 그러니까 액수가 이 예산서와 그리고 제출했던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것과 일치가 돼야 되죠. 당연합니다. 일치가 안 되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액수를 맞추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 보고 예산 보고 공문을 반려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산서를 짤 때도 그렇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지정 이후에 WFC에 입력을 하시고 인력 보고 해야 된다. 예산 보고 해야 된다. 이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정 받는데 급급해서 대충 하시면 안 된다. 지정 직후에 이렇게 인력 보고 할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제가 이제 저를 통해서 예산서를 받으신 분들은 항상 인건비 지출 비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인건비 지출 비율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요겁니다. WFC에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입력하실 때 인건비 지출 비율을 맞추셔야 돼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행정사라든가 또는 이제 뭐 그 컨설팅 업체 같은데 이제 그런 데를 통해서 서류를 받으셨다. 서류 작성 대행을 맡기셨다. 그러면 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되게 보면 행정사들은 그래도 대충 이걸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인건비 지출별도 맞추고, 예산서, 인건비 지출, 임직원 보수 일람표, 그리고 WFC, 이걸 이제 일치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개념이 없는 행정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도, 지정심사 서류 만드는데 급급해서 지정된 이후에 이 WFC에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임직원 보수 일람표가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입도 그렇고, 이거 말고 이걸 보여야 돼요. 자, 이제 지금쯤 지정심사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8월달 사업 개시가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시고 시공구청에 이제 서류를 제출하시면 정말 운 좋으면 8월달부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나쁘면 이제 운이 나쁘다기보다 9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달부터 일단 예산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수급자가 9월달에는 1명, 10월달에는 이제 3명이 되고, 11월달에는 5명이 되고, 12월달에는 7명이 되고, 이처럼 점차 늘어나는 구조로 예산서를 작업을 한 겁니다. 세출에서 요양보호사 인건비도 당연히 이 수급자 수에 맞춰야겠죠. 똑같이 맞췄습니다. 1357. 솔직히 9월달에 사업을 시작해서 수급자가 올 연말에 7명이 된다. 그러면 정말 이것도 아주 기적적인 일입니다. 정말 일을 잘하시는 경우예요. 첫 달 9월달에 1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9월달에 사업을 시작하시면 12월달까지 요양보호사 1명 또는 2명으로 쭉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현실을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시공부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현실을 전혀 모른 채 요양보호사를 15명으로 넣었으니까, 요양보호사 15명 서류를 넣었잖아요. 그러므로 예산서도 15명에 맞춰서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시공부 담당 공무원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인데 하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9월달에 수급자가 15명, 10월달도 15명, 11월달 15명, 5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양보호사도 그 수에 맞춰야 됩니다. 매칭이니까. 요양보호사도 9월달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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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시공구 담당 공무원이 요구한 대로 예산을 작성한 겁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9월달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수급자가 15명이 됩니까? 가당키를 합니까? 정말 아주 정말 이 영업의 귀재, 마케팅의 귀재라면 모를까.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급자가 15명이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공부 담당 공무원은 이쪽 사업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진정심사 서류에 요양보호사 15명은 넣지 않느냐. 그러므로 15명에 맞춰서 예산서도 작성해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보십시오. 총액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15명으로 하게 되면 세입이 7,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13579 이렇게 가면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엄청난 차이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에서 보다시피 지금 인건비뿐만 아니라 나가야 될 비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 해는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실질적으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수급자가 13579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떻게 돈이 남겠습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방문 요양의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 현실에 맞추어서 저는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좀 볼게요. 저는 이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자,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하려면 저처럼 이렇게 좀 작업을 해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시설장 1명 있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9월달에는 1명, 10월달에 3명, 11월달에 5명, 12월달에 7명 이렇게 늘어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영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자, 시설장이 이건 요양보호사가 다 9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4개월입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9, 10, 11, 12 이렇게 4달. 이렇게밖에는 일을 못해요. 자, 그런데 시설장은 4개월 근무를 하죠. 그리고 월급이 215만 원입니다. 그러면 9월달에도 215만 원, 10월달도, 11월달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는 9월달에는 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죠. 요양보호사 1. 이분은 이제 1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10월달은 요양보호사 3명이에요. 그러면 10월달에는 1명, 2명, 3명. 요양보호사 1, 2, 3. 1, 2, 3. 이분들이 이렇게 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죠. 11월달에는 몇 명입니까? 11월달 5명이죠. 이렇게 1, 2, 3, 4, 5, 5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12월달에는 7명이 다 이제 월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달은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6, 요양보호사 7 이렇게 2명밖에 없습니다. 2명밖에. 예. 그러니까 12월달에 새로 들어온 요양보호사는 2명이고 기존 요양보호사는 5명인 것이죠. 이렇게 5명. 이렇게 해서 7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예. 9월달 직접인력, 간접인력 합계. 10월달 직접인력, 간접인력 합계.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는 이렇게 이제 합계가 나오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이렇게 나옵니다. 퇴직정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조가 바로 요겁니다. 임직원 보수 일람표. 바로 이제 공식 양식이죠. 공식 양식 보시면 이처럼 간접 인력과 직접 인력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급여, 그리고 수당, 수당 있고 퇴직정리금, 그리고 사회보험 부담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상 수당을 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제가 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수당에 해당될 만한 내용은 바로 요거거든요. 뭐냐면 이제 교통비라든가 피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회계 과목상 이것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운영비. 기타 운영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굳이 수당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수당은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실 때 요양보호사 그 급여 계산, 매달 급여 명세표. 거기에는 교통비랑 비보비를 넣어주셔야겠죠. 근데 지금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굳이 수당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렇게. 여기는 비죠. 뭐가 어렵습니까? 예. 지금 이 액수와 똑같잖아요. 합계가 똑같잖아요. 인건비 소개가 합계 2,600, 23,729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성이 문제가 없고 더 훨씬 과학적이고 훨씬 정확하고 훨씬 체계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이제 15명 구조로 해라. 예, 세입도 15명, 세출도 15명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다시피 아주 복잡해지죠. 제가 해봤더니 요양보호사가 이제 여기 1부터 쭉 내려옵니다. 15명.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9월 달부터 15명이 다 급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쭉 다 받아야 되고 10월 달도 급여를 받고 11월 달, 12월 달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당키는 합니까? 수급자가 첫 달부터 이렇게 15명이 생깁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이 경우는 9월 달에는 요양보호사 1명밖에 없잖아요. 10월 달에는 3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9월 달도 15명, 10월 달도 15명. 어떤 게 현실적입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하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고집을 피운다고 하길래 한번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하여튼 이렇고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편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사실 이제 9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넉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회계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어떤 사람들이 9월 달에 시작을 한다고 치면, 사업을 시작한다고 치면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 달까지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예산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회계년도로 끊어야 됩니다.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쯤 이제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공무원들이 이건 너무 몇 달 안 되니까 애매하다. 2025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의 예산서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수가가 2024년 수가가 그러니까 매년 수가가 언제 나오냐면 12월 거의 25일 지나서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와요. 그러니까 2025년도 수가는 언제 나오느냐?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와요. 그러니 지금 그 수가에 맞추어서 2025년 예산서 작성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또 맞춰야 되잖아요. 뉴스 보니까 최저임금이 이제 협상이 끝났다라고 합니다. 10,000원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이지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2025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25년 기준 수가와 최저임금을 반영할 수는 없고 그냥 2024년 거 이걸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작업을 해놨죠. 이거는 2024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13, 579 이렇게 이제 2명씩 늘어나는 구조로 예산서를 이미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23명까지 참 이것도 드라마틱하게 잘 되는 겁니다. 아주 잘 되는 센터는.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같이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수가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말쯤에 연말이 이제 지금 거의 연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9월 달에 사업을 시작을 하든가 10월 달에 사업을 시작하든가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이 2025년 거도 같이 제출해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산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바꾸시면 되죠. 이렇게. 그냥 2025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바꿔요. 이래갖고 이걸 제출하시는 거죠. 같이. 뭐과 같이? 그러니까 이거랑 같이. 예. 이 예산서와 함께. 이 예산서와 같이 제출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임직원 보수 일람표 작업을 해놨거든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복잡하죠? 예, 눈이 아프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23명까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요양보호사 1명, 2월 달에는 요양보호사 3명, 이런 식으로 이제 2명씩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예,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제 생각에는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를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작성하는 케이스가 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국내 뭐 행정사 분들이라든가 또는 뭐 컨설팅 업체도 이렇게까지는 전문적으로 작업을 안 하실 겁니다. 하여튼 뭐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하여튼 임직원 보수 일람표 이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예산서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